2024년 11월 117년 만에 기록적인 대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날, 수온 최재우 선생의 피체 노정을 따라가는 답사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피체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가보고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민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이 정신들,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이번에 이제 수은 대신사님 탄신 200주년 맞이해서 그 현장들을 직접 한번 걸어보기로 했던 거고요.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실제로 피체되신 그 날짜는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그 피체 노정을 앞성되어 이렇게 쭉 오시면서 또 눈과 비바람도 맞았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번 답사는 수은 최재우 선생의 삶과 정신을 직접 느껴보는 여정.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얼굴엔 설렘과 엄숙함이 함께 공존합니다. 참가자들은 하얀 눈 위를 걸으며 과거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혹시 이번 답사에 가장 기대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기대되는 거요? 그냥 그 모든 행적을 저도 한번 그 똑같이는 못 느끼겠지만 아까 그 신춘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때 그 느낌은 아니겠지만 상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개인 종교적으로 말고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독립운동에서 한 역할하고, 천도교가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종교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관심으로 있어서 제가 또 역사하고 또 철학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이 그 수은 최재우 대신사 출세 200년 관련해서 이거 피체 노정 답사가 있다고 해서 벼르고 별러서 왔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그 임내천이라는 사상이 제게는 가장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동학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천도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책도 좀 많이 보고 있고, 160년 전에 그 피체 노정을 함께 하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좀 이렇게 고스란히 2박 3일 동안 느껴보고 싶습니다. 동학을 창도한 이후 관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끝내는 조선조 정부에 체포되어 1864년 처형을 당하기까지 40년이 채 못되는 삶을 살았지만 수은 최재우 선생의 시간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은 이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천주 진리를 위해 순도한 최재우 선생의 발자취를 몸소 체험하며 또 한 사람의 수은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답사의 첫 장소는 상행노정의 첫 출발지 경주 용담정입니다. 용담정에 도착하자 우호 씨가 참가자들을 반깁니다. 아유,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동학 정신이 살아 숨쉬는 용담정, 그리고 우리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오심적 여심의 시천주 진리를 세상을 향해 펼치신 곳, 그 성스러운 곳에 피체 노정의 출발점이 됐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슬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날씨를 다 극복하시면서 이 투어를 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투어가 되도록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63년 용담정에서 최재우 선생은 가르침을 전하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참가자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최재우 선생의 발자취를 향해 걸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건 이제 아마 이 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보완해서 이 석축을 쌓았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존에 이제 여기도 다 집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사님이 여기서, 그리고 요 일대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도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당시 최재우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그 수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해지자 조정의 권력자들은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종교의 지도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억압된 민중들은 그를 따랐고 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11월 20일 정도에 조정에서는 선정관을 파견을 합니다. 예, 이미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동학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이 혹세무민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경주 감영에서는 조정에 그런 내용들을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20일경에는 조정에서 저 선정관을 보내요. 근데 경주 감영의 선정관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부터 지역 탐문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주민들, 시장 바닥,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담아 듣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동학의 분위기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탐문합니다. 여러 정보를 캤던 조정은 수훈 최재우 선생을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비밀리에 경주부로 가서 포졸 30명을 동원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포졸들은 달밤을 타고 20리 길을 달려와 달빛이 어스름하게 용담을 뒤덮을 때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포졸들이 용담 일대를 포위하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용담으로 습격을 하니 이때가 12월 10일 새벽이다. 선생님! 지금 저희들이 그 조정에서 선생님을 해하고자 이곳 경주로 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한 시간 더 빨리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친 이 돈은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당해야지. 어찌 제군들에게 미치게 하겠는가? 아유, 선생님, 이러다가 화를 나가시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야, 이놈들아! 열어드려라. 선생님. 열어드리래도 그대가 동학이라는 사교를 창도하고 혹세무민을 일삼는 최재우인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4인여 천의 천도를 깨닫고 그 이치를 말했을 때 혹세 무민한 바는 없소. 혹세무민한 자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못 들어느냐? 모두 포박하라. 아이고, 안 된다! 선생님은 안 된다, 이놈. 아이, 놈들! 선생님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어찌 그러십니까? 지금이라도. 자, 가자. 예.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수훈 최재우 선생은 체포를 피해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보호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대신사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또 흩어져서 도망가기도 했겠죠. 약 23명 정도가 붙잡혀서 경주부 관하로 압송이 되는데 동학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쪽 사람들로 보면은 소굴이고, 그쵸? 여기서는 동학의 이 창시자가 이 무국대도를 펼치는 매우 중요한 성지인데 이 공간을 급습을 하려면 한꺼번에 급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탐문하고 해가지고 여기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체포를 해서 경주까지 압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결단은 제자들과 민중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퍼포먼스를 함께한 참가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처음 이거를 알리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당당하게 그 수은 선생님이 세상에 전할 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셔서 어쨌든 그런 순간적인 되게 폭발적인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그때의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새롭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포졸들에게 끌려온 대신사. 경주 장터를 지나 경주 형산강변에 도착하자 포졸들은 대신사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형산강의 거센 바람은 지금도 그날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용담정에서 새벽 1시에 체포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인들은 옥사에 가둬놓고 대신사는 관아 밖에 형산강 근처에 어느 큰 나무 아래 묶어뒀다고 했어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 동학도인이라면 몰래 뒤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거나 뭐 무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유. 수은 선생.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힘든 길을 가려 하십니까? 그대들은 잘 들으시오. 좌도난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오. 너희들은 잘 지키고 있거라. 예. 가자. 아이 구경 났어? 하만꼴 당하기 싫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 왜 나한테 그래? 아이 빨리 집에 가. 밥하고 빨리 해야지 빨리. 아유. 차가운 강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쏜 최재우 대신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백성들 앞에 능욕당했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왜 억지로 죄를 물어서 저렇게 처형을 하는 장면이 그 당시에 그런 법 질서라든가 뭐 이런 그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횡포로 인해서 그렇게 대신사께서 저런 수모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게 참 안타까웁니다. 경주 늘 이곳저곳만 다니다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곳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수은 대신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묶여서 그냥 상상을 해보니까는 정말 버선이라도 신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형산강에서 능욕을 당한 후 포졸들은 대신사의 손발에 형세를 채웠습니다. 소환과 대한 사이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수온 최재우 대신사는 경북 영천으로 끌려갔습니다. 영천은 경주 관아와 옥사가 있던 곳. 참가자들은 옛 경주 관아터였던 경주 문화원을 방문해 그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경주 관아의 관원들을 30명을 데리고, 포졸들을 30명을 데리고 용담정에 가서 대신사를 체포해서 경주로 압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 부서가 바로 여기 경주부예요. 그 관아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주소지로는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61번지가 지금 경주 읍성의 감옥터, 옥사터예요. 옥사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사터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동학도인들 23명이 붙잡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직까지 옛 형태가 거진 그대로 남아있는 경주문화원. 경주문화원 둘러본 후 참가자들은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갇혔던 옥사터로 향합니다. 옥사터는 경주 관아터와 다르게 이미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해설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 영천 관아의 보관청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보관청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영천 관아의 보관청이라고 하는 곳은 죄가 확정이 된 사람, 예, 기결수, 예, 미결수가 아니고 기결수. 그러니까 형무소처럼 그런 옥사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원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신사님이 어디서 묵었을까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잡혀서 미결이긴 한데 죄인의 그런 그 위상, 신분을 생각하면 저기 형방 관아 건물에 대충 감옥에 가둬서 될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야. 영천에서 묵었을 때 바로 영천 관아 인근에 있는 보관청이라고 하는 옛 관아 그 죄인들을 수감하는 그런 이 관아 건물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선산 상림역을 지나 상주 낙동역으로 이송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역참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특히 피체 노정에서 경북 내륙으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낙동역에서 상주 화령으로 이송한 수은 최재호 대신사. 화령은 조용한 시골 풍경을 갖고 있지만 동학 탄압이 강해지던 시기 중요 거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2월 16일 화령을 지나 수은 최재호 대신사는 충북 보은에 도착했습니다. 이송을 맡았던 선정관 정운부는 낙동역에서 영남로를 따라 문경세제를 넘어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선을 바꿔 화령에서 보은에 이르게 됩니다. 동학교도들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보은 관아터에 도착한 참가자들도 보은에 이르게 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듣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보은 동원터 관아터인데요. 당시 대신사를 체포한 정운구, 선정관 정운구 일행들은 동학교도의 습격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 누가 습격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이미 그 전부터 이필제 도당들이 상당히 파워를 발휘하고 있었고 전국에 동학교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정관 정원군은 문경세제를 넘지 않습니다. 예, 넘지 않고 화서, 화북, 그 지금의 상주 지역을 통해서 상주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어디죠? 바로 이 보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들렸을까요? 바로 여기는 당연히 관아터고 이 보은 관아를 중심으로 함림원이라는 역참이 있고 또 원암역이라는 역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사께서 여기에 들리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관아가 있으니까 현감에게 이제 이 보고는 했겠죠. 당시 동학교인들의 영향력은 큰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송길은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길을 택한 후 정운구 일행은 수은 최재호 대신사를 청안으로 이송합니다. 청안은 동학의 사상이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퍼지던 지역. 이곳에서 직사편을 넘어 경기도 오산 청호역에 도착합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에 도착한 셈입니다. 오산을 거쳐 열흘 만에 수은 최재호 대신사와 정운구 일행은 과천에 이르렀습니다. 수은 최재호 대신사의 피체노정 중 상행의 마지막 코스이기도 한 과천의 참가자들 역시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 뒤에 보시면 너무 눈이 내려가지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가 보면 온운사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가 평상시에는 과천 관아의 주요한 객사터예요. 과천은 서울에서 30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당시 정운구 일행도 과천에 도착해야 해서 3일간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과천의 객사 중앙의 관리들이나 지역 관리들이 이동하며 머물었던 공간이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객사라고 하는 것은
동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관아의 건물이지만 객사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중앙 집권 체제였기 때문에 임금이 모든 지방의 모든 그런 그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대리하는 이 관원들을 파견해서 각 부에 보내서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 과천에는 과천 현감을 보내서 정무를 관장하게 하는 건데, 이 과천의 관아가 바로 이 일대예요. 과천에서 한양 의금부까지 이송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과천에 머물던 수은 최재우 대신사를 향해 새로운 명이 떨어졌습니다. 수은 최재우 대신사를 경상 가명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죄질의 경중을 가리라는 것. 당시 조선 왕조는 12월 8일 철종이 사망하고 겨우 12세가 고종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어 서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당시 고종도 대원군도 수은 최재우 대신사를 다룰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 원래는 한양의 포도청, 그러니까 이 의금부까지 가야 되지만, 예, 그 정치적인 격변에 의해서 여기서 머물렀다가 다시 본도, 그러니까 경상 가명으로 되돌아가야 됐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은 대신사 피체 노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또 되돌아가는 반환점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과천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정치적으로 여력이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대신사님은 전국적으로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온 백성들이 마음적으로 대신사를 따르는 그런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신사님을 불러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정신없으니까 죄인들 원래 본처로 보내서 본처에서 처리하고 품위해서 저기 하라, 이렇게 이제 이 장계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결국 과천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피체 노정 상행의 마지막 장소이자 하행의 첫 시작점이 됩니다. 12월 20일 과천 관아가 도착했던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26일 다시 대구 경상 가명으로 하행을 시작합니다. 용인 양지를 거쳐 27일 충주 달천역에서 하루를 보낸 뒤 문경 요성역에 도착합니다. 참가자들은 문경 요성에서 유곡으로 넘어가는 길가에서 대신사의 흔적을 느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요 길이 있죠. 예, 이 길. 예, 이 길이 유곡역으로 넘어가는 옛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쭉 이어서 올라가면 옛날 길, 예, 고모산성으로 넘어가는, 그러면 토끼별이 광갑천을 지나서 성황당을 또 만나고 그 다음에 요성역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요성역에서는 문경세제로 넘어가고 루트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문경세제에서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대신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것은 천명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양에 정진하고 믿어라, 그런 말씀을,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요성역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유곡역에서 3일 동안 이 정월 3일을 보내는 거예요. 정월초. 그래서 여기서 설을 세는 건데, 그 넘어올 때 이 길을 건너서 넘어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 길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엔 평지도, 산길도, 벼랑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은 최재우 대신사를 체포해 이송시켰던 관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도 안전함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요 고모산성에 통과해야만, 아까 그 휴게소에서 벼랑길 보셨죠? 그 험한 길을 거쳐서 영강, 그 아까 강이요, 거기를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당시에 대신사님께서는 그 묶인 상태로,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낙이나 뭐 조그만 조랑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군사용 그런 큰 말이 아니고 거기에 묶여서 아주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아주 얇은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셔서 배로 건너서 가셨어요.
특히 대신사는 조정이 눈여겨보고 백성이 우러러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대죄인으로 여기는 인물을 경주에서 한양까지 다시 경주로 압송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신사는 고충과 고통 속에서 하행의 노정을 계속했습니다. 유곡역을 지나 상주 낙동역, 그리고 선산 상림역을 거쳐 정운구 일행은 대신사와 함께 1월 5일 대구 경상 감영에 도착하게 됩니다. 12월 10일에 체포되어 무려 한 달간을 혹한의 노상에서 가혹한 고생을 하다 수감된 것입니다. 당시 대구 감사는 직접 대신사를 마주하며 이단으로 민심을 혼란케 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이 선화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건물입니다. 바로 정청의 정청, 동원, 관아의 동원격인 선화당이고요. 바로 수은 대신사께서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 선화당 마당에 꼴려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선화당 가명공원이 있는 저 서쪽으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종로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종로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대구 종로초등학교 안에 그 종로초등학교가 옛날에 이 옥사터예요. 그리고 그 옥사가 있었던 종로초등학교 운동장에는 거의 뭐 200년 이상 된 그 큰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순도하신 지 16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큰 고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최재우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회화나무가 순 최재우 선생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경상 감영에서 신문 받으러 수차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정들을 다 봤던 거예요. 신문을 거듭할수록 대구 감사의 화가 커지는 만큼 고문의 강도도 높아져 갔습니다. 여섯 대요. 일곱 대요. 여덟 대요. 아홉 대요. 사람들을 가르쳐 주문을 외게 하면 약을 쓰지 않고도 효험이 있고, 아동들에게 권하여 글을 쓰게 하면 스스로 총명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으로 업을 삼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풍속을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칼춤까지 가르쳤느냐? 병기는 흉물이라 했거늘 어떻게 정신수기가 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니놈의 숨은 뜻은 이단의 도로 폭도들을 모아 폭력으로 반역을 꾀함이 아니었더냐? 나는 칼춤으로 천지 일월과 내가 한 몸임을 가르쳤을 뿐이고, 나의 돈은 나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내 어찌 구차한 삶을 바라겠습니까? 못들었느냐?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내가 모두 거둘 터이니 어서 날 정죄하라. 안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옥하라!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리려고 내가 다 나로부터 시작됐으니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경상 감영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본 참가자들은 이제 대신사의 마지막 장소 관곡당으로 향합니다. 대구 감영에서 고난과 신문을 거듭하던 중 수은 대신사는 2월 29일 조정으로부터 좌도 난정일로 다스리라는 명령에 의해 3월 10일 차명을 받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관덕당이 위치했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대구 관덕당은 현재 시가지로 변해 그 자취를 찾기 어렵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수은대신사 순도비가 건립되어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 대신사께서는 이 관덕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서 가명해서 퍼포먼스 할 때 당시는 1000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동학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붙잡혀 가지고 목숨을 다한들 개의치 않는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당당하게 처형을 받습니다. 칼춤을 출 때 사실은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몇 번에 걸쳐서 내리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기이하잖아요. 그리고 관리들이나 백성들은 또 두려운 그런 마음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신사께서 맑은 물, 청수를 가져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수를 앞에다 두고 대신사께서 조용히 심고를 하시고 순순히 이 칼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야 이제 처형이 집행이 됐던 그런 이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관련 기록들에서 보여집니다. 대신사의 처형이 집행되었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청명했던 일기가 갑자기 변하여 광풍이 일고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천지마저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보인 1864년 3월 10일. 당시 최재우 대신사의 나이 41세였습니다. 수은 대신사가 순도 후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야 대구감사는 대신사의 마다들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과 가족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해관을 경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지났던 장소를 삼정지라고 하는데 이 장소를 놓고 천도교의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꼭 대신사께서 머물렀던 곳이 여기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설, 천도교에서 주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왔던 설이 바로 삼정지설인데, 천도교에서는 이 자인면의 서쪽에 있는 후연점이 있는 그곳 후연점이 이제 아마도 삼정지라고 하는 연못의 주막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수지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삼정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정지의 또 다른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산의 진못. 두 곳 장소 모두 참가자들과 함께 찾으며 왜 두 장소가 삼정지로 거론되는 이유까지 곁들입니다. 그 당시에 동학에서 분리됐던 시청교의 기록에 그런 게 나와요. 대구 가명에서 와가지고 약 한 60리 정도 왔을 때 해가 뉘엿뉘엿 거릴 때 이 주막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도착했다는 주막이 어디냐면 붕디미 주막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붕디미 주막은 여기에서 약 한 800m 전방, 우리가 앞으로 갈 지점이에요. 대구에서 넘어오는 경산에서 자인의 경계가 비둘기째인데, 비둘기째는 구현, 한자로 쓰면 구현이잖아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현을 넘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주막이 이 붕디미 주막이에요. 높은 고개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행이 쉬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주막에서 쉬었을 텐데 그 주막이 붕디미 주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장소에 대해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는 이유.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마음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삼정지 둘 다 유서 깊은 곳이에요.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 않아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전파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대신사의 시신을 모시고 경주 용담 초분지에 도착했습니다. 3월 17일 밤 구미산 및 용담정 입구 살록자락 대립골에 대신사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이번 피체노정 답사는 160년 전 과거의 길을 따라가며 잊혀진 시간을 되새기는 여정이었습니다. 흔적이 희미해진 역사 속에서 참가자들은 과거를 증언하는 흔적들을 찾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비추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피체 노정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개인적인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학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상징적인 길인데 우리가 이 대신사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그런 길들의 가치, 정신 가치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학이 꿈꾸던 세상.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었습니다.